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프랜시스 콜린스의 신의 언어라는 책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차수진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고요. 네. 암에 대한 또 암 외의 어떤 질환에 대한 유전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서지 정보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콜린스 박사님이 쓴 책이고, 이걸 우리나라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한국으로 번역이 2009년에 됐더라고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예. 네네.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이제 의사이시기도 하면서 또 유전학자이신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또 지금까지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저희 이제 과신대처럼 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이오 로고스인데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 분을 되게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이제 탁월한 어떤 성과를 이루신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되게 솔직하면서도 또 진지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뤄놓으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성과나 또 과학과 신학 간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의 혜택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책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목차를 보면은 1부는 과학과 신학의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2부는 인간 존재에 관한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3부는 과학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이 있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를 한 유전학자의 어떤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 혹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발견,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신학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과학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떤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교과서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1부에 이제 과학과 신학의 간극, 여기 이제 무신론에서 믿음을 갖기까지, 그리고 세계관 전쟁한 것,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혹시 선생님 1부 내용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요 1부 과학과 신앙의 간극 요 파트에서는 이 콜린스 박사님의 어떤 개인 간증으로 이제 맞아요.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 박사님이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의과대학으로 재학하던 그 시절에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랑 여러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이제 자기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를 막 하셨고, 콜린스 박사님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박사님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서 그 경험이 되게 좀 그분한테는 크게 다가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왜 이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왜 이제까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가 여러 C.S. 루이스를 비롯한 여러 신앙의 그런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이제 회심의 과정을 겪었고, 그 전으로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찾아가는 어떤 방식
있어서 약간 좀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자기가 이제 자신이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 뭐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라든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맞아요. 예.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2부에는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 하면서 여기도 또 참 저는 책 내용이 좋았는데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적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요 2부 인간 존재에 관한 심오한 질문들 요 파트가 제일 좀 좋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우주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기원들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막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박사님이 뭐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할 당시에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질환을 연구를 했었나 봐요. 그 질환에 어떤 유전자가 원인 유전자인가 뭐 이런 걸 밝히는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 작업을 비유하자면 미국 어느 가정의 지하실에 있을 불이 나간 전구 하나를 찾는 작업과 비슷하다. 맞아요. 그리고 또 예. 하나의 비유로 이제 건초 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바늘을 찾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올지도 모르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몇 년 동안 그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 찾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신 반응도 좀 재밌었어요. 그 가사를 만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약간 그 자리를 축하하는 그런 맞아요. 제목도 되게 좀 유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할 때 네. 자기가 그 치료하려고 하는 그 질병의 어떤 원인을 찾고 어떤 세포 하나를 찾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확률로 보면 되게 희박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제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도 굉장히 눈물 났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예. 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거의 15년에 걸친 굉장히 장기간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것도 이제 이 콜린스 박사님이 주도를 해서 어쨌든 이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저한테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이 자리를 자기 자신이 이제 맡아도 될지 그거를 진지하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그 태도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 내용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 이제 진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어떤 내용 또 문제를 둘러싼 여러 어떤 이슈들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진화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다윈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종간 진화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되는. 사실 이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전공자이지만 뭐 소진화는 뭐 그래 좀 받아들이기 괜찮지만 대진화가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그게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진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진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입장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그 견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근데 그런 구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소진화와 대진화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인위적인 구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진화라는 자연 현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떤 변화로 느껴지지만 그 진화를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이랄까? 분자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DNA에 있는 염기 서열들이 이렇게 원래와 다르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그 변이들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생존에 좀 유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긴 시간에 걸치면은 결국 그 개체가 자연적으로 선택이 돼서 뭐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막 이런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시작은 그 DNA 상에 일어나는 작은 변이인데 콜린스 박사님이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간의 DNA의 그 염기서열 하나하나를 이제 다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뭐 이런 종들이랑 우리 인간의 DNA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원래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이 이제 침팬지인데 그 침팬지와 우리 인간의 DNA는 약 96% 정도가 이제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한테 이제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거든요. 그러니까 46개인데 침팬지는 24쌍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쌍이 많은 게 인간의 2번 염색체가 잘린 형태가 침팬지의 2번 염색체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2번 염색체 2개를 이렇게 붙이면 그게 인간 2번 염색체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변이들로 일어나는 어떤 뭐 개체의 변화를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소진화와 대진화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분자적인 어떤 레벨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어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뭐 물론 여전히 이렇게 분자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 이 박사님도 이 책에서 표현을 했지만 진화론이라는 게 되게 반직관적이어서 왜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굉장히 다른 종이 뭔가 같은 거에서 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2장 내용이 3장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하고 완벽하게 지도를 딱 그렸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과학이나 인간이 자연주제로 다 설명해버리면 신의 신비라든가 뭐 신앙의 신비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누가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콜린스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뭐 완벽하게 막 딱 막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놀라운 신비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네. 여전히 우리가 신비롭고 연구해야 될 분야는 너무나 많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럼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의 신비가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과학이 발전하면은 그리고 과학이 어떤 인간의 모든 걸 다 사사시 다 분해하고 뭐 분석하고 나면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전혀 그럴 게 네, 아닌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과학은 굉장히 반신앙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네. 과학을 더 열심히 연구해서 네,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네, 맞아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3부에는 과학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인데요. 그 소제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4가지 입장을 넣었어요. 첫 번째는 무신론과 불가지론인데 이걸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과학이 신앙을 이겼을 때. 무신론하고 불가지론. 두 번째 입장은요. 창조론인데요. 신앙이 과학을 이겼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무시하고 신앙으로 모든 걸 다 대단해버린다 이런 입장이겠죠. 세 번째 입장은 지적 설계론인데요. 과학에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 못하는 부분을 신을 개입시켜가지고 신이 그 자리를 메꿔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로고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입장을 이렇게 소개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각 입장을 잘 소개도 했고, 그 입장이 갖고 있는 난점이나 혹은 문제점도 좀 잘 소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네. 저도 예. 흥미롭게 읽었고요. 과학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음. 어떠한 그런 입장들이 있는지 좀 정리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됐고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화와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 생각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나오죠. 네네. 저는 그게 근데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되게. 예. 되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어떤 그 진화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혼란이 있구나, 기독교인들 안에. 그러면 그 혼란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과 신앙의 관계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네 가지 입장을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소개된 바이오로고스, 그게 이제 유신론적 진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기존의 그 유신론적 진화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보면은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용어적으로 이 유신론적 진화라는 말이 가지는 어떤 한계랄까, 그런 것 좀 인지를 하셔서 좀 새로운 단어를 만드시고, 그게 이제 바이오로고스고, 뭐 바이오가 생명이고 로고스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그 입장을 우리가 취하면 적절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챕터입니다. 저는 이제 또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되게 과학 이야기고 또 과학과 어떤 신학 사이에서 막 뭐 갈등도 다루고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막 다루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해서 박사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회심 이후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좀 소개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적은 게 놀랍게도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인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되게 좀 감동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시고 바이오로고스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되게 겸손한 태도로 또 나긋나긋하게 종교인들과 또 과학자들 이렇게 서로의 집단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맞아요. 마무리하는 게 되게 이렇게 모두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좀 내 얘기를 한번 편견 없이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 그 부분 진짜 저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턱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젠틀하게. 맞아요. 이 내가 지금 신앙적인 간증을 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좀 편견 없이 좀 들어줘 봐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했지만 또 딱딱하지 않은 게 콜린스 박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가 잘 담겨져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버무려지고 마지막에 또 자기의 어떤 간증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술술 읽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지막 챕터를 읽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았던 게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콜린스 박사님이. 스포가 되니까 얘를 다 안 했지만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가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내가 과학 연구를 하고 또 이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내 직업 세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네. 소명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다시 연구에 집중하고 또 자신의 어떤 진앙적인 소명도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참 감동이더라고요. 네, 네. 여전히 이제 진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라든가 기독교 신앙에 참 가장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과진돼도 끝까지 이 아킬레스건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숙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진화라는 요 주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안에서 좀 예민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뭐 이쪽 분야를 전공을 했고 공부를 조금 더 한 입장에서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어떤 책임감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이 진화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화랑 진화론이랑 진화주의를 구분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진화는 자연 현상이고 진화론은 그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고 또 진화주의는 이 진화라는 어떤 과학을 이용해서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 조금 이렇게 다른 범주의 그런 단어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진화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마주할 때 생기는 불편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이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부분이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인이 이렇게 뭐 나는 진화 못 믿겠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진화주의 어떤 그 무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지 좀 모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진화주의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진화주의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고 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이제 진화론, 뭐 진화 이 부분은 근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책에서도 나온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그렇게 이제 진화론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그 설문조사에서도 반증을 할 수 있듯이 교회 안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처럼 과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과학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잘못됐네 라고 어느 쪽의 입장이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가 오히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과학을 전공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콜린스 박사님의 견해를 동의하고 그 말은 이제 유신론적 진화, 바이오로고스 요 입장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요. 박사님 같은 분이 네. 좀 교회에서 많이 활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진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화가 인정 못하면 제 직업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 얘기 나와요. 생물학 특히 인존학에서는 진화는 맞아요. 그냥 기본값이고 이거는 뭐 맞아요. 인정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거 없으면 학문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도 뭐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 뭐 그 콜로키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근데 또 시간이 꽤 걸렸
지났어요. 그 말은 네. 이제 인간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유전자 정보를 다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읽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모든 DNA를 다 분석을 완벽하게 끝냈으니까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병을 혹은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과학 시대가 열리는 건지 좀 약간 소설인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지금 뭐 윤리적인 것도 그렇고 네, 뭐 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 밝힌 거는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오히려 이제 인간의 유전자 혹은 유전체 연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잘 연구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사실 우리는 인간의 DNA 서열이 밝혀졌다고 해도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계속 여러 방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 영화도 있잖아요. 가타카 그 영화 있잖아요. 사람의 그 유전 어떤 그자의 그런 거에 따라서 막 등급을 나누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너무 이제 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뭐 공상과학 영화니까. 근데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런 그 염기 서열이 밝혀진 것 말고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 가위로 아마 최근에 많이 알려진 그런 기술이 굉장히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이제 어떤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뭐 인간 배아에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이슈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가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연구 윤리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활용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정책을 만드는 부분까지더라도 좀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설명된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총평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이제 누가 읽으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진화라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 이제 관련된 이슈가 뭐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압축돼서 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유신론적 진화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가장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은 이 생물학을 전공하는 전공하는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들, 뭐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어쨌든 필요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은 좀 꼭 읽으시면 좋겠다. 저도 보니까 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 쓴 책이 국내에도 한두 권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그 처음 입문서로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뭐 딱딱하지도 않고 처음 이게 자기의 자전적인 스토리를 담아냈기 때문에 이걸 전체 지형도를 그려주기 참 좋은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진짜 많은 분들이 처음 입문서로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챕터 안 갖고 왔는데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다 오늘 말씀하신 Q&A 질문한 게 그 책을 맞아요. 쓸 때 코니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이로스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이 엄청난 이메일을 받았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질문하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대답해야 될 어떤 책임감이 느껴져서 하나하나씩 질문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로스 홈페이지 보면 Common Questions라는 챕터에서 쭉 질문에 이제 한 칼럼이 있고 저희가 좀 번역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거기 때문에 그 책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같은 분이 청년부 담당하셔서 좀 이런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해주시죠. 청년들이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을 멘토로 많이 이제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멘토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저도 서평쌤도 그런 얘기 했는데, 과학이 밝혀내고 과학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두면은 이건 제로섬 게임이 된다. 그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신의 영역은 계속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만들면은 결국 신학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퇴출돼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학이 밝혀낸 것이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해야죠. 그죠? 맞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야 될 입장이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어떤 전략적인 좋은 신학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과학이 밝히려는 게 결국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자연 현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이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다라는 표현이 되게 저는 와닿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좀.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과학을 밝혀야죠. 하나님의 그렇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지. 괜히 막 과학이 발전하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 자연의 선물을 잘 밝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동조상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고인류학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유전적 증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요. 이 책에서도 염기 서열로 밝혀진 걸로 종간 개통도를 그렸을 때, 그 서열로만 그렸을 때 기존에 우리 비교 해부학 연구로 그렸던 거와 이제 거의 일치하는 그런 거가 사실 되게 강력한 증거죠. 완전히 서로 다른 범주의 과학적 방법으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는 건 결국 그 결론이 진실에 되게 가깝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이 밝혀내는 어떤 사실들이 놀라운 거죠. 계속 그냥 업데이트 되는 게 너무 많고 아마 유전학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 속도라는 게 엄청나고 저희가 연구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